의원들을 욕할 수 있는 플랫폼 어떨까요?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자 당권 주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하는 칸을 만든 다음에 다른 시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런 글들을 장려하거나 또 그것을 권장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 자유로운 의견들이 서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건 의원 욕바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 예. 의원들을 막 욕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자는 건데요. 예. 지금 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센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아마 취지는 순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원들하고 당원 또 나와서 국민들하고 소통 창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예. 여러 가지 불통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심을 가감없이 받아들이자 뭐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 왜 욕하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보다 저는 더 위험한 것이 예. 저는 설화 리스크가 설화 아닐까, 리스크,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의원은 사실 지난번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소위 그 형수 욕설 파문 때문에 인성 자질 시비의 당사자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플랫폼을 규정하는 데 있어 왜 그런 이 자극적인 단어인 욕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어대민이라고는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 97 그룹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을 압박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하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이 조급심 때문에 이러한 이 불필요한 단어를 썼다고 보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입장,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분은 상당히 좀 신뢰하기가 힘들겠네, 상당히 인성과 자질에 문제가 생기겠네 라고 생각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상당히 절제되고 정제된 메시지 또 똑같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요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른바 개딸이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이야기를 또 이제 다른 당권 주자들이 비판하니까 뭐 재밌게 표현한 걸 이렇게 자꾸 물고 들어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재밌게 표현하시는 재밌는 이야기는 개딸들하고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개딸들과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하고 소통하는 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권 주자고 가장 유력한 제1야당의 대표로 유력시되는 사람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이크 대고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뭐 욕하는 플랫폼 만들어 봅시다 이야기하면 지금 아까 차 교수님 욕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인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지지자들하고 뭐 굉장히 스스럼 없이 소탈하게 소통하는 건 좋은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요구되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좀 진중하고 말을 좀 조심하고 좀 정제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성이라는 게 갖고 있는 나름대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 관련된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하신 사건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그런 것을 죽음까지 정치적 공세를 이용하는 건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심들이 들고 영화의 한 편처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면 최소한의 애도를 표한다는 말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지인의 모친상이나 부친상 당하면 그 모친과 부친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가서 조문도 하고 명복을 빌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 인간의 통례 아닙니까?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펄펄 뛰면 인성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섬찟하다는 느낌이 들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한 패장이지만 앞으로 또 더 당대표에서 또 한 번 도전을 할 기세인 것 같은데 이기려면 이대로는 안 될 겁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이렇다 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발언도 또 상당히 당내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외면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투표조차 피해를 당하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도록 그루밍을 당하는 게 또 다른 피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인식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인식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집권에서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탓을 남 탓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 많은 거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왜 비롯됐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언론의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착각해서 저렇게 찍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존경한다는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농부가 밭을 탓하라. 항상 모든 책임은 나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이 항상 하는 모습 자체가 계속 남 탓을 하면서 뭔가를 돌파구를 열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은 당권을 잡고 난 뒤에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남 탓을 하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지난 대선 때 이 저소득 저학력층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던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제 당권 잡고 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설득하고 좀 더 다가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죠. 예. 이번 전대에서 또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친명과 비명이 4대4 구도를 이루고 네. 있는데 뭐 이른바 이대명이라는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친명계 의원들이 뭐 과반수를 차지할지 아닐지 이것도 아주 관심사죠. 그렇죠. 당대표는 뭐 어대명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유력하다고 합니다만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지금 8명이 컷오프로 올라와 있는데 이분 중에서 이제 5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향후에 이재명 체제의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관건인데요. 네. 지금 4대4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당심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지금 선거 선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나 여론을 좀 반영했다고 해서 15%로 최근에 늘렸습니다만 과거에는 95%, 5%, 95대 5였는데 지금 이제 75대 15로 해놨습니다. 네. 85대 15로. 그래서 좀 늘려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당심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쏠려 있는 당심이 그대로 작동한다 한다면 어차피 친명계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미는 당원들 입장에서도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친명계 중심으로 짜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친명계가 좀 우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교수, 차재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